네,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월요일의 남자 뉴력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FOMC가 지나고 오셨는데 FOMC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FOMC 저는 시장에 받은 충격만큼 파월이 돌변했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시장이 워낙 기대가 컸다 보니까 좀 많이 돌변을 한 거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파월 말 중에서 12월보다는 태도가 달라진 게 사실인데 조금 더 12월은 좀 데이터 의존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데이터 의존적인 모습을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12월에는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금 놀랐는데 근데 다음에 귀신같이 또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조금 개인적으로 FOMC 관련해서 걱정되는 점은 이제 작년 기시감이 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이 최종금리다. 요거에 대한 이 기대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SVB 사태가 작년 3월쯤에 터지고 이제는 금리 더 이상 못 올린다. 이게 마지막이다. 봐라 2년물 금리 꺾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올린다 하다가 이게 계속 뒤로 밀렸거든요. 근데 요번도 마찬가지로 3월에 인하할 거야. 5월에 인하할 거야. 6월에 인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쭉쭉 밀리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가 깨지면은 요게 또 센티멘트적으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금요일에 노동시장이 아주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메타도 엄청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근데 참 한번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bad is good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게 나와야 시장이 좋다. 왜냐면은 경기가 안 좋아야 연준이 피봇을 할 테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good is good입니다. 좋게 나와야 좋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도 파월의 잠깐의 이제 이 매의 모습에 놀라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시면 이제 금리 예상 테이블이거든요. 금리 예상 테이블을 보면은 5월에 여전히 금리를 인하를 해서 올해 한 5번 정도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코스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금리 인하는 이미 확정 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다. 이제 경기가 침체되냐 안 되냐기 때문에 이제는 이 경기 지표가 좋아야지 좋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지난주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도 잘하고 몸 관리도 잘하시는 전문가님이라고 하셨습니다. PT 트레이너 같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요 인물 어떤 분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참 제가 이분을 가져올 때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네, 채권의 구루인데 네. 이 레이시 헌트 박사님입니다. 무려 박사님이고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81세인데 네. 업력이 40년이 됐더라고요. 와, 제 나이보다 많은 이 세월을 와. 운용을 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 명망 있는 제가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제학계 아브람슨 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경제학에서 권위 있는 상인데 이 상을 수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 분야 이제 계량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통계를 이용해서 경제를 분석하는 건데 여기서도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을 제가 소개를 할 때마다 이분 리포트를 볼 때마다 참 옛날 추억이 떠올라요. 대학으로 대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거기 다시 거시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형식도 논문형 페이퍼 형식이고 정말 전형적인 굉장히 전통적인 경제 툴로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8.2%거든요. 근데 이게 8.2% 30년 연평균 그렇게 구루까지라고 할 만한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분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은 네. 주식의 벤치마크와 비교해야 되고 채권을 하는 사람은 채권의 벤치마크와 비교해야 되는데 이제 블룸버그 채권 지수라고 이제 주식으로 치면은 채권계의 S&P 500 같은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30년, 20년인가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8배나 아웃퍼폼한 사람이고 소위 이제 채권 왕이라고 부르는 빌 그로스 이런 사람들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4%가 5%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거죠. 그러니까 학계나 이제 이 실제 운용업에서도 양쪽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레이시언트 이제 시장 좋아 보이고 뭐 지표들도 탄탄해 보이는데 레이시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는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지금까지 아직도 침체가 온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에 뭐 작년도 아니죠. 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야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침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경기 침체가 24년에 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다 돌아섰죠. 근데 그쵸. 이분만은 계속해서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왜 경기 침체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근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를 한마디로 뭐 GDP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화폐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돈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가.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뭐 제가 햄버거를 사 먹으면 햄버거집 사장님이 뭐 그 돈으로 뭐 옷을 사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를 유통속도라고 하는데 요 돈의 양과 돈이 도는 속도를 곱하면은 이 GDP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돈의 양은 194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절대적으로 돈의 양이 줄었고요. 그러면 40년대 이후로 거의 뭐 한 80년 만에 이렇게 돈의 양이 극적으로 줄었는데 근데 GDP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 나왔죠. 잘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 보시는 유통속도에 있습니다. 유통속도 보시면은 2020년 1분기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양은 줄었는데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돈의 양이 준 거를 속도가 상쇄를 한 거죠. 돈의 양이 줄어도 여전히 더 빨리 도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한 건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시언트 박사님은 유통속도가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돈이 도는 속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체 이유로 뽑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양책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인프라법 통과시키고 반도체법 통과시키고 뭐 인플레 감축법 이런 거 통과 많이 시켰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불러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이제 국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는 이제 이 남색이랑 초록색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GDP가 성장을 합니다. 좋아집니다. 근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가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오히려 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한 1년까지는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60% 이상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상당히 경제 성장하는 것 같다가 그 이후로 뭐 대략 한 2년 동안은 오히려 경기가 좋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 미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120%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2023년까지만 이 4분기 동안 반짝 좋은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요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요번에 이제 새롭게 얘기한 게 미국에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왜 돈이 부족한 거냐? 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순국민 저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DP의 여러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소득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벌었는지, 거기서 번 거에서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다 빼고 나면은 이제 저축으로 칩니다. 그래서 번 거에서 쓴 거 빼고 얼마나 남았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적자입니다. 번 거보다 쓴 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난 게 역사상 지금 8번째라는데, 4번이 1930년대 대공황 때 있었고 역사상 최악의 이 경기 침체라는 그리고 3번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이 처음인데 역사상 최악의 구간에 발생했던 게 요번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럼 작년까지가 좋고 이제 안 좋은 시기가 온 거고 역사상 뭐 최악의 시기에만 있었던 일들이 지금 발생해주고 있는데 순국민 저축이라는 게 적자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점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로 간 기분이 든다고 이분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계속 대학교 수업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 거시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된 거는 다 이제 소비가 된다, 수요가 된다는 건데, 그런 이제 전제로 따지면은 이제 투자와 저축이 동일합니다.
그 국가에서 저축된 만큼 투자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투자가 계속 줄어들면 경제가 당연히 성장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생산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생산력을 어떤 게 결정 짓는가? 보통은 이제 자본이랑 노동, 그 외에 좀 더 치면 자원이랑 뭐 기술력이랑 이런 건데 어쨌든 자본이랑 노동이 가장 큰 축이거든요. 근데 저축이 없으면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경제가 성장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투자가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순국민 저축이 적자가 난다는 거는 완전히 지금 뭐 경제의 이 성장 동력 완전히 빼버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 경제, 거시경제 도식으로 봐도. 그래서 이 케인즈라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존 메이너 케인즈. 케인즈가 절약의 역살이라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절약을 하면 소비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망한다. 근데 이분은 지금은 그거의 반대인 상황이다. 너무 소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저축을 못해서 지금 망할 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케인즈는 이제 너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저축이 되지 않고 그게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체가 안 오려면 순국민저축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 거에서 쓴 거를 빼는데 이제 쓴 거 중에서 이제 정부 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순국민 저축이 적자가 난 이유가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채권도 많이 찍어내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쓴 돈이 많아지니까 요것 때문에 적자가 났으니까 좀 덜 쓰면 된다. 근데 덜 쓸 것 같지가 않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표심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으로 좀 씀씀이를 줄여서 이거 흑자 전환하는 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내리고 돈 풀어서 또 지갑에 넣어주면은 이것도 되지 않냐? 그것도 좀 일시적이다. 일시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서 조금 이제 이 국민 저축이 늘어날 수 있어도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이게 내가 소득은 5% 늘었는데 물가가 10% 올라가면은 오히려 나는 손해를 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랑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흑자 전환 한 것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출산율이 계속해서 선진국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출생아 수 추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출생아 수가 200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2000년 1990년대 말 수준으로 돌아간 수준이고 그리고 인구도 지금 굉장히 노령화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평균 나이가 39세래요. 일본은 50세라고 합니다. 평균 나이가.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령층이 많아지면 노령층은 이제 이 생산보다는 소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축량이 늘지가 않겠죠. 소비를 하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 쓰는 사람도 많아지면은. 그리고 자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절대적인 양이 주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석유 매장량은 엄청 많고 구리 뭐 이런 금속 매장량도 많은데 좀 질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구리의 수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제 구리를 우리가 처음에 구리 광산에서 구리를 캐가지고 이렇게 이 구리 광석을 녹이거든요. 황산을 네.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추출해내는 건데 이 추출해내는 수율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질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지금 뭐 자원 상황도 점점 질 안 좋아지고 인구도 뭐 계속해서 뭐 노령화되고 출산율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역전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깊은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침체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의아한 게 지표가 좋아요. GDP랑 고용 튼튼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착시인데 네. 착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아. 보시면은 이제 금융 사이클과 GDP 사이클과 노동의 사이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움직이는 게 금융입니다. 네. 이제 뭐 유동성이 뭐 화폐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는 게 GDP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향을 받는 게 노동이고. 근데 이제 GDP랑 노동만 지금 좋고 나머지 GDP 노동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지금 다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은행 신용도 뭐 지금 역대 뭐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적자가 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슬루스라고 은행 이제 대출 규제 같은 게 있거든요. 은행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대출이 빡빡해진다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과거에 빡빡했으면 다 침체기가 왔습니다. 지금도 이 정도면은 침체가 당연히 온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와 채권에 대한 이제 채권 장인의 전망은 결과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은 금리가 지금 널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채권 장인은 채권 금리를 어떻게 보지가 참 그쵸, 궁금할 텐데 궁금합니다. 이분은 채권 금리는 이제 하방으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면 이제 침체가 오면 당연히 이제 채권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디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고 물가 수준이 적정으로 유지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고금리인데 고금리가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금리가 낮아지면은 이제 이 채권금리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은 앞으로 좋아 보인다. 특히 장기채는 좋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채권이 특히 이제 침체가 오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채권은 침체가 오면 좋으니까 이제 침체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이분이 봤을 때는 침체가 와도 연준이 뭐 피봇하지 않겠습니까? 금리 내리고 다시 경기 부양 시도를 해도 이게 약발이 안 먹혀서 침체가 좀 깊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돈이 도는 속도를 결정한 요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대율입니다. 은행이 예금 대비해서 대출 얼마나 죠. 왜냐면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지 돈이 도니까. 근데 아까 보셨듯이 은행이 지금 대출 기준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그 은행이 점점 돈을 안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침체가 돈이 잘 안 돌겠죠. 돈이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도 돈이 안 도니까 이제 이게 경제가 부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은 침체가 올 거고 이것만 봐도 이제 장기채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시언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의 생각은 오늘 방송 보시느라 참 지루하셨을 텐데 공부하는 기분이 드셨을 텐데 거시경제 원론을. 근데 이게 이 참 복귀할 만한 점이 우리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소프트 그쵸, 랜딩이 연착륙. 이게 성공하면 역사상 처음입니다. 어, 역사상 처음인데 한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 침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침체가 오히려 안 오면 이상한 건데 근데 지금 소프트 랜딩을 다들 기대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프트 랜딩이 오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시각으로는 이제 안 먹힐 거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이제 안 먹히 그 분석으로는 더 이상 안 먹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랜딩 어쩌고저쩌고 분석을 할 때 전통적인 경제학 툴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여기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또 새로운 대응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뉴로퓨전의 이윤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